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회사까지 삼킨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이 사는 동네를 아버지 회사 굴착기로 밀어버리려 한 거예요. 살아 돌아온 아버지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날 그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전부 들려드릴게요. 수백 송이의 하얀 국화가 벽을 따라 끝없이 도열해 있었다. 태성그룹 강대성 회장의 빈소는 VIP 내실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서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복도 바깥쪽에서는 경제계 거물들이 낮게 조의를 표하는 소리가 웅성거렸지만 굳게 닫힌 내실 안은 죽음만이 내려앉은 듯 무겁고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독한 향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차갑게 뒤섞여 있었다. 3년차 장례 지도사 도윤은 흰 장갑을 낀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방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오동나무 관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본격적인 염을 진행하기 전 고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관뚜껑을 닫는 것이 도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그는 관 옆에 서서 짧게 묵념한 뒤 무거운 나무 뚜껑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서늘한 나무의 감촉이 전해졌다. 도윤이 뚜껑을 천천히 밀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백하게 굳어 있어야 할 강대성 회장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도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뻗어나갔다. 시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죽은 자의 입술이 벌어지며 억눌렸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짐승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우리에서 풀려나듯 필사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흉곽의 움직임이 도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났다. 도윤은 턱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뒤로 두 발자국을 물러섰다. 그의 등이 차가운 대리석 벽에 강하게 부딪혔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도윤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강대성 회장의 마른 손가락이 허공을 향해 경련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분명한 생명이었다. 도윤은 이성을 다잡으며 비상 호출벨이 있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다. 의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기도 전에 두꺼운 내실 문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스며들어왔다. 문틈을 타고 넘어온 것은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대성그룹의 며느리 수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서류에 티끌만한 문제라도 생기면 박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부부까지 전부 끝장나는 거예요. 쌓이는 급성 심근경색. 다른 건 절대 입에 올리지 마세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약물 반응은 이미 혈액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이든 의사가 비굴하게 아부하는 음성이 이어졌다. 곧이어 두툼한 종이봉투가 건네지며 묵직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가 문턱을 넘어왔다.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기라도 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저 관짝에 들어가는 거야. 알아들어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처리해. 이번에는 태진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들의 음성은 건조하고 잔인했다. 그들의 대화는 뱀이 살갗을 기어가는 것처럼 끔찍하게 도윤의 귓가를 맴돌았다. 호출배를 향해 뻗었던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저 밖으로 뛰어나가 의사를 부른다.
한들 문 밖의 사람들이 이 노인을 살려둘 리 없었다. 오히려 진실을 알아버린 도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했다. 문손잡이가 거칠게 돌아가며 쇳소리가 울렸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단 3걸음 만에 관 앞으로 다가가 강대성의 입을 2손으로 강하게 틀어막았다. 강대성의 메마른 2팔이 도윤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긁어대며 저항했다. 도윤은 강대성의 귓가의 입술을 바짝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살고 싶으시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장님 편이 아닙니다. 강대성의 저항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허공을 헤매던 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도윤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살기 위한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다. 강대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지체할 틈 없이 강대성을 관 밖으로 끌어올렸다. 노인의 가벼운 몸이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졌다. 방 한 구석에는 의료 폐기물과 더러운 붕대를 모아두는 대형 노란색 수거 봉투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다. 도윤은 겹겹이 쌓인 두꺼운 비닐봉투 안으로 강대성을 거칠게 밀어 넣었다. 강대성이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리자 도윤은 숨통이 트일 틈만 살짝 남겨둔 채 봉투 입구를 느슨하게 묶어버렸다. 노란색 경고 딱지가 붙은 폐기물 봉투 위로 피 묻은 붕대와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덮었다. 부패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의 동시에 내실 문이 열리며 태진과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뒤따라 들어온 태진과 덩치 큰 경호팀장의 시선은 곧바로 방 한가운데로 향했다. 빈관을 확인한 태진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시선이 도윤의 멱살을 꿰뚫을 듯 날아와 꽂혔다. 시신이 어디로 갔어?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아버지 몸에 손을 댄 거야? 도윤은 손끝에 떨림을 등 뒤로 감추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받은 장례지도사 특유의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염을 진행하기 전 훼손된 부분을 먼저 수습하기 위해 잠시 안치실 세척 구역으로 모셨습니다.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이쪽으로 모셔올 예정입니다. 태진의 미간이 깊게 파였다. 그는 도윤의 대답이 거짓인지 판단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짜증스럽게 팔짱을 끼며 경호팀장에게 턱짓을 보냈다. 경호팀장이 방안을 날카롭게 훑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텅 빈 관을 지나 벽 쪽으로 치워진 폐기물 수거 카트 위를 향했다. 노란색 대형 비닐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강대성 회장이 가쁜 숨을 억누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경호팀장의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카트 쪽으로 다가갔다. 도윤의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다. 경호팀장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른 노란색 봉투를 향해 두꺼운 손을 뻗었다. 거칠고 커다란 소나귀가 강대성 회장이 숨죽이고 있는 비닐봉투의 입구를 막 움켜쥐려 하고 있었다. 경호팀장의 거칠고 커다란 소나귀가 강대성 회장이 숨죽이고 있는
비닐봉투의 입구를 막 움켜쥐려던 찰나였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리며 카트 위쪽에 위태롭게 올려져 있던 다른 봉투 하나를 두 손으로 강하게 짓눌렀다. 팽팽하게 부풀어 있던 비닐이 견디지 못하고 길게 찢어지며 그 안에 고여있던 오물들이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피 묻은 거즈와 부패가 시작된 적출물,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액체가 경호 팀장의 광택나는 구두 위로 튀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역겨운 악취가 순식간에 내실 안을 가득 채웠다. 경호 팀장이 미간을 험악하게 구기며 뒤로 크게 물러섰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코와 입을 실크 손수건으로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혐오감이 가득 차올랐다.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서둘러 오물들을 주워 담는 신용을 하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만지시면 안 됩니다. 1급 감염성 폐기물입니다. 이것에 피부가 닿거나 내용물이 노출되면 병원 전체에 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제가 치우겠습니다.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당장 나가요. 이런 더러운 곳에 1분도 더 있기 싫어요. 세척실인지 뭔지 거기로 가서 시신부터 똑바로 찾아내요. 태진은 구두에 묻은 오물을 불쾌하게 털어내며 도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10분 안에 내 아버지 시신을 다시 관 속에 눕혀놔. 핑계대지 말고. 태진과 수진 그리고 경호 팀장이 불쾌한 얼굴로 내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울리던 구두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도윤은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턱 끝에 맺혔다. 그는 지체할 시간 없이 폐기물 카트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비상용 화물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차갑고 어두웠다. 노란색 봉투 안에서 강대성의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젊은이, 그 새끼들이 내 장례식을 완전히 장악했군.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겠나. 도윤은 엘리베이터의 층수가 내려가는 것을 노려보며 낮게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든 빼내겠습니다. 회장님은 숨만 쉬고 계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하 주차장에 서늘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상황은 도윤의 예상보다 훨씬 최악이었다. 주차장 출구 쪽에는 태성그룹 소속의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밖으로 나가는 모든 차량의 트렁크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도윤은 카트를 멈춰 세우고 시선을 빠르게 굴렸다. 구석에 주차된 자신의 낡은 소형 운구차가 보였다. 그때 주차장 반대편에서 거친 고성이 터져나왔다. 다른 대형 상조업체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운구차를 막아서는 태성그룹 경호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을 앞세운 횡포에 분노한 상조 직원들이 경호원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내며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윤은 그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카트를 운구차 뒤편으로 빠르게 밀고 가봉투에 매듭을 풀었다. 강대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닐 안에서 기어 나왔다. 도윤은 노인의 앙상한 팔을 부축해 뒷좌석에 밀어넣고 그 위로 낡은 흰 천을 길게 덮었다. 도윤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고 출구를 향해 차를 움직였다. 바리케이드 앞에 서 있던 경호원 하나가 손전등으로 도윤의 얼굴을 비추며 차창을 두드렸다. 도윤은 창문을 반쯤 내리고 사원증을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다. 바른마음 상조회사
박도윤입니다. 다른 병원에 급한 운구 일정이 있어서 교대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경호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뒷좌석을 훑었다. 손전등에 날카로운 빛이 흰 천 위를 훑고 지나갔다. 천 아래에 웅크린 강대성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도윤의 백미러에 잡혔다. 경호원이 무정이를 들고 뒷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반대편에서 격투가 절정에 달하며 경호원 한 명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손잡이를 잡으려던 경호원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차단기가 허술하게 열린 틈을 타 도윤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낡은 운구차가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도심 외곽을 향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안도는 길지 않았다.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 비포장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룸미러 위로 강렬한 전조등 불빛 3개가 나란히 떠올랐다. 태진이 고용한 검은색 승합차들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수상한 차량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거센 빗줄기가 운구차의 앞퓨리를 때리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굉금을 내며 운구차의 측면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차체가 요동치며 타이어가 진흙 바닥을 미끄러졌다. 도윤은 핸들을 간신히 꺾어 가파른 산동네 입구에 좁은 골목 앞에 차를 세웠다. 더 이상 차로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회장님 내리십시오. 뛰어야 합니다. 도윤이 뒷문을 열고 강대성을 끌어내렸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승합차의 문이 열리며 쇠파이프와 짧은 칼을 손에 쥔 사내 10여 명이 빗속으로 쏟아져 나왔다. 선두에 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가 살기를 띠며 다가왔다. 늙은이는 죽여서 트렁크에 싣고 저 젊은 놈은 그 자리에서 처리해. 사내들이 빗물을 튀기며 달려들었다. 도윤은 강대성을 등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다. 흉터가 있는 사내가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다. 도윤은 몸을 비틀어 칼을 피하려 했지만 진흙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두 번째 칼날이 강대성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도윤은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노인의 앞을 막아섰다. 살같이 길고 깊게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도윤의 왼쪽 팔뚝을 관통했다. 뜨거운 피가 차가운 빗물과 섞여 손끝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도윤은 고통을 삼키며 반대편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묵직한 돌덩이를 주워들어 사내의 무릎을 강하게 내리쳤다. 사내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도윤은 강대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파른 빈민가 골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복잡하게 얽힌 달동네의 미로 같은 골목과 거센 빗줄기 덕분에 추격자들의 시야를 간신히 따돌릴 수 있었다.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산동네를 넘은 두 사람의 숨결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동쪽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며 차가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도윤의 시야가 기하급수적으로 흐려졌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때 재개발 철거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낡은 상가 건물 끝자락에서 희미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페인트가 벗겨진 투박한 글씨 순잔의 국밥집이었다. 도윤은 강대성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국밥집의 녹슨 셔터 문턱 앞에서 진흙 바닥 위로 처참하게 쓰러졌다. 도윤의 시야가
완전히 암전되기 직전 굳게 잠겨 있던 국밥집에 철제 셔터가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안쪽에서 천천히 위로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무거운 철제 셔터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위로 말려 올라갔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쏟아져 들어온 낡은 국밥집 문턱에는 핏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도윤과 강대성이 쓰러져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색이 바랜 방수 앞치마를 두른 60대의 여인 순자는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을 상황이었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순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좌우 골목 끝을 날카롭게 훑었다. 빗줄기 너머로 검은 우산을 쓴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무언가를 찾듯 나와 어슬렁거리는 실루엣이 보였다. 순자는 지체 없이 몸을 굽혀 두 사람의 옷깃과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노인의 가벼운 몸과 의식을 잃어가는 청년의 묵직한 체중이 그녀의 거친 소나기에 끌려 식당 안쪽으로 들어왔다. 순자가 온 힘을 다해 셔터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려 잠금 장치를 채우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사내들의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셔터 바로 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일순간 국밥집 안에는 빗소리조차 멎은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순자는 두 사람을 주방 옆에 딸린 어둡고 비좁은 단칸방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구석의 낡은 선반에서 오래된 구급함을 꺼내 들었다. 뚜껑을 열자마자 강한 소독약 냄새가 퍼졌다. 도윤의 왼쪽 팔뚝은 칼날에 깊게 베어 뼈가 보일 정도로 살같이 벌어져 있었다.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려 방바닥에 낡은 장판을 검붉게 적셨다. 마취제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순자는 소독액을 상처 부위에 주저없이 들이부었다.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도윤의 안면 근육이 일그러졌고 목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턱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이를 악물 뿐 입 밖으로 단 한 번의 신음조차 흘려보내지 않았다. 순자는 두꺼운 실이 꿰어진 바늘을 들어 도윤의 찢어진 생사를 꿰매기 시작했다. 바늘이 피부를 관통할 때마다 도윤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했지만 순자의 손길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빠르고 투박하게 움직였다. 그 끔찍한 처치 과정을 지켜보던 강대성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벽에 등을 기댔다. 곰팡내가 진동하는 얼룩진 벽지칠이 벗겨진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방이었다.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에 노골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이 차올랐다. 평생을 최고급 저택의 대리석 바닥만 밟으며 주변 사람들의 맹목적인 복종 속에서 군림해온 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였다. 자신의 핏줄인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빈민가의 뒷방에 짐짝처럼 던져진 자신의 처지가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상처를 모두 꿰매고 압박 붕대를 감아낸 순자가 주방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펄펄 끓어오르는 뚝배기 2개를 낡은 알루미늄 쟁반에 얹어 들고 돌아왔다. 진하게 우려낸 돼지뼈의 누린내와 다대기의 매운 향이 좁은 방 안을 꽉 채웠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강대성의 입 앞으로 국물이 담긴 숟가락을 불쑥 내밀었다. 몸이 얼음 장기요. 죽기 싫으면 뜨거운 거라도 뱃속에 밀어 넣으요. 강대성은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며
순자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냈다. 그의 앙상한 손끝에 닿은 숟가락이 빗나가며 국물이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치우시오. 이따위 천박하고 역겨운 음식을 내 입에 넣으란 말이오. 냄새조차 맡기 싫으니 당장 밖으로 내다 버리시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대성 회장의 오만한 태도에 순자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갔다. 그녀는 들고 있던 뚝배기를 강대성 앞에 낡은 나무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뚝배기 밑바닥이 상판과 부딪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방 안을 때렸고 끓어오르던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강대성의 바짓단까지 얼룩지게 만들었다. 이보쇼 영감태연기. 순자의 거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이 바깥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황제 노릇을 하며 살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똑바로 알아들어. 지금 당신은 제 발로 걷지도 못해서 이 젊은 청년의 피를 다 쏟게 만들고 내 가게 문턱의 구더기처럼 쓰러진 다 죽어가는 노인네일 뿐이야. 살고 싶으면 그 알량한 자존심부터 저 뜨거운 국밥에 말아 쳐드셔. 그 잘난 자존심 덩어리가 당신 목숨을 구해주지 않으니까. 강대성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평생 누구도 감히 그에게 그런 직설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다. 회장실의 임원들은 늘 그의 눈치를 살폈고 가족들조차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에도 강대성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순자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담겨 있었다. 그를 가장 힘들게 만든 이는 가까운 사람이었고 반대로 손을 내민 이들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었다. 붕대를 감은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쥔 도유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공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강대성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권위가 서서히 흔들리는 기색이 비쳤다. 그의 손이 망설이듯 천천히 식탁 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조용하던 식당의 유리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며 바깥의 공기가 거칠게 밀려 들어왔다. 유리문이 벽면에 강하게 충돌하며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국밥집 전체를 울렸다. 무릎이 다 해진 작업복 바지에 팔뚝 깊숙이 화려한 문신을 새긴 험악한 인상에 사내 셋이 흙발로 식당 홀을 짓밟으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재개발 구역을 돌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철거 용역 깡패들이었다. 아줌마 가게 셔터 내리고 뭐 하는 거야 이번 달 자릿세? 낼 시간 한참 지났잖아. 진짜 장사 접고 다 부서지고 싶어. 앞장선 사내가 오만한 표정으로 홀을 훑더니 주방 옆에 닫혀있던 미닫이 문을 구둣발로 거칠게 밀어 열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사내의 탁한 눈동자가 굳어있는 순자와 몸을 움츠린 강대성을 지나 방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은 도윤에게로 향했다. 불량하게 비틀려 있던 사내의 입꼬리가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도윤의 왼쪽 팔을 감싼 새하얀 붕대와 그 아래 방바닥을 타고 아직 마르지 않은 채 고여있는 붉고 선명한 핏자국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 사내의 탁한 눈동자가 굳어있는 순자와 몸을 움츠린 강대성을 지나 방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은 도윤에게로 향했다. 불량하게 비틀려 있던 사내의 입꼬리가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도윤의 왼쪽 팔을 감싼 새하얀 붕대와 그
그 아래 방바닥을 타고 아직 마르지 않은 채 고여있는 붉고 선명한 핏자국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 비릿한 미소를 지은 사내가 홀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테이블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육중한 테이블이 공중으로 들렸다가 바닥으로 나뒹굴며 끔찍한 파열음을 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념통과 수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어지러운 소음이 국밥집 전체를 때렸다. 사내가 흙발로 성큼성큼 다가가 순자의 짧은 머리채를 향해 거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방구석에 쓰러져 있던 도윤이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그는 상처 입은 왼팔을 감싸 쥔 채 성한 오른손으로 바닥에 뒹굴던 묵직한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사내의 등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사내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진열장에 머리를 박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뒤따라 들어온 나머지 2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곧바로 도윤을 에워쌌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한 주먹과 발길질을 도윤의 복부와 다친 팔을 향해 퍼부었다. 도윤은 몸을 둥글게 말고 바닥에 쓰러진 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삼켜내야만 했다. 순자가 절망적인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도윤을 향해 손을 뻗는 동안 비좁은 단칸방 안에 웅크려 있던 강대성의 두 눈에 서늘한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수치스럽게 몸을 숨겼던 노인이 아니었다. 평생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상업 전쟁터에서 수많은 경쟁자의 숨통을 끊어내며 태성그룹을 세운 절대 권력자의 본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강대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스불 위에서는 성인 남성 2명이 겨우 들 법한 거대한 무소에 육수통이 펄펄 끓고 있었다. 진한 고기, 누린내와 함께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육수통의 양쪽 소의 손잡이를 강대성은 얇은 수건 한 장 두르지 않은 맨손으로 거머쥐었다. 살같이 데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의 얼굴 근육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대성이 김이 솟구치는 거대한 육수통을 들고 홀로 걸어 나왔다. 무거운 발걸음이 멈춰 서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을 짓밟던 사내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쏟아지면 뼈와 살이 다 녹아내릴 듯한 펄펄 끓는 국물을 들고 선 노인의 눈동자는 뒷골목 양아치들의 천박한 폭력성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생살 여탈권을 쥐고 흔든 거대한 포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잔혹한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가장 앞장서 있던 사내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렸다. 미치광이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강대성의 위압감에 짓눌린 사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동료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끌며 쫓기듯 유리문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쳤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된 국밥집 안에는 뜨거운 육수가 바닥으로 끓어 넘치며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만이 무겁게 맴돌았다. 며칠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은 오후였다. 홀 구석에서 서툰 손길로 식탁을 닦고 있던 강대성은 외곽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철저히 버려진 자신의 옛 충복 종수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린 참이었다. 주방에서 깍두기를 담그던 순자의 낡은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이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순자의 거친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수십 년간 그녀의 숨통을 조여 오며 매달 피말리는 이자를 요구하던 악덕 사채업자의 빚이 원금까지 모조리 전액 상환되었다는 은행의 통보였다. 순자의 시선이 화면에서 떨어져 홀 한 구석을 조용히 지키고 있는 강대성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순자는 주방에서 두르고 있던 축축한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던지며 강대성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젖은 앞치마를 강대성의 가슴팍을 향해 맹렬하게 집어던졌다. 무거운 천이 강대성의 어깨를 치고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졌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이 맺힌 억울함과 비참함이 뒤섞인 처절한 오열이었다. 순자의 목소리가 텅 빈 식당의 공기를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당신이 뭔데? 내 빚을 갚아. 당신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데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강대성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순자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깟 종이장 같은 돈 몇 푼이면 끝날 일 때문에 나는 평생 이 시궁창에서 청춘을 다 갈아넣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어. 내 자식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매일 밤 깡패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찢어지며 버텼다고. 그런데 당신 같은 인간들 손가락 까딱 한 번이면 지워질 숫자에 내 인생이 다 타버린 거였어. 순자의 쉰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온 강대성에게 자신이 베푼 적선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이의 처절한 세월을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도유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순자의 오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강대성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의 넓고 단단했던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일가가 머무는 화려한 대저택의 응접실. 태진은 최고급 크리스탈 와인잔을 흉폭하게 흔들며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다. 그의 아내 수진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과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검은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경호 팀장이 무거운 걸음으로 방에 들어와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변두리 재개발 구역을 돌던 철거 용역 놈들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태진이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나른한 눈으로 경호 팀장을 흘겨보았다. 산동네 빈민촌에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에 팔을 크게 다친 젊은 놈과 죽은 줄 알았던 늙은이가 숨어 지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늙은이가 살아생전 선대 회장님과 아주 흡사한 기백을 가졌다는 보고입니다. 와인잔을 쥔 태진의 소나귀에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다. 유리가 견디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깨어질 듯 위태로운 마찰음이 응접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태진의 입술이 잔인하게 비틀리며 올라갔다. 수진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차갑게 증발해버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들의 오만한 목을 서서히 조여 오기 시작한 것이다. 태성그룹 저택의 넓은 응접실 안붉은색 액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갔다. 수진의 손을 떠난 최고급 크리스털 와인잔이 남편 태진의 얼굴을 스치고
뒤편 대리석 벽면을 강하게 때리며 산산조각났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응접실의 공기를 찢었고 핏빛 와인이 태진의 창백한 뺨과 흰 셔츠 깃을 타고 처참하게 흘러내렸다. 태진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수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의 길을 꺾었다. 당신이 그렇게 무능하고 멍청하니까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시신 확인조차 직접 하지 못하고 그 하찮은 장례 지도사 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다니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아깝지도 않아요. 수진의 두 눈은 도끼를 품은 뱀처럼 번득였다. 그녀는 태진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가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그 빈민가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세요. 벌레 같은 노인네와 그 옆에 붙어 있는 쓰레기들까지 전부 굴착기로 집문가에서 흔적도 없이 땅 속에 파묻으란 말이에요. 경찰이 오기 전에 건물을 다 부숴버리면 그 안에서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얼굴에 묻은 와인을 거칠게 닦아낸 태진의 눈동자에 잔인한 살기가 차올랐다. 그는 즉시 태성건설 철거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중장비를 동원해 순잔의 국밥집이 있는 골목을 완전히 밀어버릴 것을 지시했다. 자비 따위는 없는 철저한 말살 명령이었다. 같은 시각 빈민가의 낡고 습한 국밥집 뒷방에서는 태성그룹의 거대한 권력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곰팡내가 배어있는 좁은 방 안배결 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강대성 회장과 도윤, 그리고 어둠을 틈타 몰래 찾아온 옛 충복 종수 비서실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종수의 무릎 위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강대성은 가방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도윤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긴 도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것은 강대성의 숨겨진 해외 비밀 자금의 공동 명의자 변경 서류와 도윤을 강대성의 법적 양자로 입적시킨다는 입양 신고서였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힌 종이를 든 도윤의 손이 굳어버렸다. 회장님, 이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런 거대한 돈을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황급히 밀어내려 하자 강대성의 주름진 손이 도윤의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노인의 소나귀에는 여전히 제왕의 힘이 남아 있었다. 피를 나눈 친자식은 내 숨통을 끊으려 독약을 먹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는 나를 살리려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렸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의 충성을 샀다고 믿었지만 내 목숨을 구한 것은 너의 그 미련할 정도의 선이었다. 강대성의 젖은 눈빛이 도윤을 올곧게 꿰뚫었다. 내 아들이 되어다오. 너의 그 상처난 손으로 나를 대신해 태성의 썩어빠진 권력을 쥐고 내 피부티들을 철저히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 침묵이 무겁게 방 안을 채웠다. 자신을 위해 대신 칼을 맞은 청년에게 진정한 가족의 자리를 내어주려는 늙은 지배자의 진심은 도윤의 굳은 마음을 흔들었다. 도윤은 붉어진 눈시울을 꾹 누르며 천천히 펜을 들어 서류의 가장 아래쪽에 자신의 이름을 힘주어 적어 내려갔다. 종이가 펜촉에 긁히며 서명이 완성되는 순간 강대성은 종수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자금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은 종수가
벽면에 태성그룹의 주주 명단이 적힌 차트를 펼쳤다. 강대성의 지시에 따라 태진의 측근으로 분류된 주주들의 이름에 붉은색 펜으로 둥근 원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강대성의 푹 패인 두 뺨 위로 복수심이 차갑게 타올랐다. 태진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주들부터 하나씩 찾아내어 매수해라. 돈이든 협박이든 약점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의 지분을 빼앗아 와 태진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 발밑의 절벽을 무너뜨려 주마. 차가운 복수의 시나리오가 낡은 뒷방에서 치밀하게 짜이고 있는 사이 밤은 짧게 지나가고 흐린 새벽이 밝았다. 순자가 국밥집에 육수통에 불을 지피고 도윤이 빗자루를 들고 홀의 바닥을 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평온했던 골목의 아침 공기를 찢고 기괴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한 떨림이었으나 점차 지진이라도 난 듯 식탁 위에 물컵이 요동치고 낡은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렸다. 도윤은 불길한 예감에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주방에 있던 순자와 뒷방에 강대성도 놀란 얼굴로 식당 문턱을 넘어섰다. 동네 어귀를 가득 채운 것은 검은색 세단이 아니었다. 육중한 궤도로 아스팔트를 무자비하게 지식이며 골목을 꽉 채우고 다가오는 것은 태성건설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세 대의 초대형 굴착기였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기계음이 골목 사람들의 비명소리마저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안전모를 쓴 철거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굴착기 양옆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거대한 굴착기의 강철팔이 국밥집의 낡은 지붕을 당장이라도 부수어 버릴 듯 허공 높이 치켜 올려지며 식당 앞의 좁은 하늘을 칠흑처럼 가려버렸다. 거대한 굴착기의 강철팔이 아침 안개를 찢으며 허공으로 치솟더니 이내 가차 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날카로운 금속의 칼날이 수십 년의 세월과 추억을 품고 있던 순잔의 국밥집의 낡은 간판을 정확히 내리찍었다. 나무 판자가 형체도 없이 부서지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차가운 공기 중으로 흩뿌려졌다. 시멘트 벽면이 뜯겨 나가며 일어난 자욱한 흙먼지가 비좁은 골목을 숨 막히게 집어삼켰다. 주방에서 뛰쳐나온 순자의 두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피땀이 서린 식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순자는 앙상하고 왜소한 몸을 이끌고 포효하는 중장비의 앞을 막아서기 위해 맨몸으로 내달렸다. 그때였다. 굴착기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비웃듯 지켜보던 철거 용역 팀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와 순자의 어깨를 맹렬하게 밀쳐냈다. 건장한 사내의 폭력적인 힘을 이기지 못한 순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뒤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머리가 국밥집 앞 시멘트 계단 모서리에 끔찍한 각도로 부딪혔다.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순자의 회백색 머리카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순자는 미동조차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늘어졌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도윤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다친 왼팔에 고통마저 잊은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역 팀장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도윤의 주먹이 사내의 턱에 적중하며 사내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하지만 숫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
분노한 10여 명의 철거 용역들이 일제히 쇠파이프와 강목을 치켜들고 도윤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무자비한 폭력이 도윤의 등과 옆구리, 그리고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왼쪽 팔뚝을 쉴 새 없이 내리쳤다.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엎드렸다. 뼈가 부러질 듯한 끔찍한 구타 속에서도 도윤은 입술을 지식이며 단 한 번의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터진 입술 사이로 흘러내린 핏물이 진흙과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 식재료를 사오던 강대성이 골목 어귀에 들어섰다. 그의 양손에 들려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둥글게 썰린 대파와 싱싱한 양파들이 흙탕물 위로 어지럽게 굴러갔다. 강대성의 두 눈이 흔들리다 못해 초점을 잃어버렸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며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그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밑바닥 인생들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고 있었다.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여인은 머리가 깨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기로 한 청년은 살같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도록 짓밟히고 있었다. 이 모든 참극이 자신의 핏줄인 태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강대성의 전신을 강타했다. 극심한 심리적 충격이 그의 노쇠한 심장을 잔인하게 움켜쥐었다. 거대한 소의 갈고리가 심장을 파고들어 비틀어버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강대성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제왕처럼 꼿꼿했던 그의 허리가 무기력하게 꺾였다. 시야가 검게 물들며 강대성은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구타를 당하던 도윤이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바닥에 고꾸라진 강대성을 발견했다. 도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피투성이가 된 몸을 바닥에 질질 끌어 강대성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노인의 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도윤이 강대성의 차갑게 식어가는 뺨을 감싸쥐고 절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강대성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미세하게 떨리던 노인의 입술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흐릿했던 두 눈동자의 초점마저 생기를 잃고 멈추어 섰다. 도윤의 품 안에서 강대성의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어버린 것이다. 도윤의 눈에서 절망적인 눈물이 터져나와 노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었다. 골목을 가득 채우던 굴착기의 폭음과 폭력배들의 거친 욕설을 찢어발기며 날카롭고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빗발치듯 울려 퍼졌다. 태성건설의 중장비들이 막아서고 있는 골목 입구를 향해 아무런 병원 마크도 찍히지 않은 두 대의 검은색 사설 구급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날카롭게 긁으며 찢어질 듯한 마찰음을 냈고, 구급차는 철거 용역들의 코앞에서 위협적으로 급정거했다. 비서실장 종수가 비밀리에 급파한 의료진과 경호 인력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구급차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고 있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사설병원의 지하 집중 치료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건조하고 규칙적인 의료기기의 경고음만이 죽음의 경계를 알리고 있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제세동기의 패드를 이긴 강대성에 멈춘 가슴 위에 밀착시켰다. 강한 전류가 방출되며 노인의 앙상한 몸이 침대 위로 거칠게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듯 가라앉았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부러진 팔을 붕대로 칭칭 감은 채 병실 구석에 선 도윤의 눈동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자신을 치료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노인의 곁을 지키는 도윤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꽉 물려 있었다.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젓고 기계의 숫자가 일직선으로 멈추려던 찰나였다. 죽음의 장막을 찢어밟기듯 강대성의 흉곽이 기괴할 정도로 크게 부풀어 올랐다. 굳어있던 턱관절이 열리며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번쩍 뜨인 강대성의 두 눈동자는 생명에 대한 미련이 아닌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핏줄을 향한 지독한 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거칠게 들어 올려 자신의 입과 코를 덮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가차없이 뜯어냈다. 제왕은 아직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순자는 국밥집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갈라지고 핏물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도윤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고 대답했다. 수술은 간신히 끝났지만 출혈이 심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였다. 강대성의 푹 패인 두 뺨 위로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권력을 훔쳐간 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의 피까지 탐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어서 칼을 갈 시간 따위는 없었다. 강대성은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 종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눈빛은 이미 전쟁을 선포한 사령관의 것이었다. 내 몸에 독을 주입했던 그 주치의 놈을 잡아와라. 태진이 놈이 언제 그를 꼬리 자르기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 놈이 살기 위해 숨겨둔 목줄을 내 앞에 가져와. 그날 깊은 밤 도심 외곽에 버려진 물류창고. 습하고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창고 한가운데 납치된 주치의 김 박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철제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평소 강대성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비서실장 종수가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종수의 손에는 태진이 김 박사에게 건넸던 막대한 액수의 차명 계좌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박사님, 태진 도련님이 언제까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 믿으십니까? 목적이 끝난 사냥개는 주인의 손에 가장 먼저 도살당하기 마련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칠 자금을 모으고 계셨던 모양인데 이미 당신의 여권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종수의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김 박사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비굴한 변명을 쏟아냈다. 그 알량한 변명은 종수의 인내심을 완벽하게 끊어놓았다. 정중했던 종수의 얼굴에서 자비가 사라졌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 박사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틀어쥐고 묶여있던 의자째로 그를 끌어당겨 앞쪽의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로 가차 없이 내리찍었다. 금속 상판과 사람의 뼈가 강하게 충돌하는 끔찍한 파차름이 텅 빈 창고를 때렸다. 고통에 찬 비명조차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처참하게 짓눌렸다.
김 박사의 이마가 찢어지며 붉은 피가 차가운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종수는 피투성이가 된 김 박사의 머리채를 다시 거칠게 들어 올리며 서늘하게 속삭였다. 태진 도련님과 수진 사모님이 회장님을 살해하라고 지시했을 때 당신 같은 교활한 인간이 본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을 리가 없지. 그걸 내놓으십시오. 다음번에는 테이블이 아니라 바닥에 시멘트가 될 겁니다. 극도의 공포와 고통에 질린 김 박사는 덜덜 떨리는 눈동자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종수가 그의 겉옷을 뒤져 손가락만 한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태진과 수진 부부가 시아버지의 심장마비를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독극물을 지시하던 그 끔찍한 날의 음성 녹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종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썩어빠진 태성 일가를 단숨에 도륙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준비된 것이다. 며칠 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아침,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강대성 회장의 공식적인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장남 강태진의 새로운 회장 취임을 선포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뜩이며 대강당에 화려함을 더하고 있었다. 단상 뒤편에 대기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빼입은 태진은 전신 거울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수진 역시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오만한 여왕처럼 턱을 치켜들었다. 두 사람의 발밑에는 피로 물든 아비의 억울함과 무참하게 짓밟힌 빈민가의 자네들이 묻혀 있었지만 그들의 화려한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완벽하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할 겁니다. 수진의 달콤한 속삭임에 태진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대강당의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웅장한 목소리로 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모시겠다는 멘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강당의 화려한 핀 조명이 일제히 단상 중앙을 향해 쏟아졌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태진은 재계의 정점에 서겠다는 거만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단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하고 파멸적인 폭풍의 존재를 아직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쏟아지던 화려한 조명 아래 태진은 세상의 정점에 선 제왕처럼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가 막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이라는 첫마디를 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강당 뒤편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이 벽면에 거칠게 부딪히며 만들어낸 굉음이 주주들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를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거대한 강당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증발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죽었어야 할 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서 있었다. 강대성 회장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묵직한 지팡이를 짚은 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냉정한 표정의 도윤과 비서실장 종수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대성의 눈빛은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서늘한 살기와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왕의 무자비한 분노가 뒤섞인 압도적인 눈빛이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태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턱이 벌어지고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대강당의 모든 임원과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단상이 아닌 문 앞에 늙은 왕을 향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태진의 아내 수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연기를 하며 단상에서 뛰어내려갔다. 수진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강대성의 발치로 달려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살아계셨군요. 이 모든 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아버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그러나 강대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대신한 것은 그의 손에 들린 묵직한 지팡이였다. 강대성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연기하는 며느리를 차갑고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보더니 이내 지팡이를 가차없이 휘둘렀다. 지팡이가 수진의 어깨를 강하게 후려쳤다. 비명과 함께 수진의 몸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며 수백 개의 진주 알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굴러갔다. 강대성은 바닥에 쓰러진 수진을 벌레 보듯 지나쳐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인파가 홍해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그의 길을 열었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규칙적으로 내리찍는 소리가 죽음의 행진곡처럼 조용한 강당 안을 울렸다. 강대성이 도윤을 향해 짧게 턱짓을 했다. 신호를 받은 도윤이 강당 중앙 통제실로 빠르게 이동해 피투성이가 된 주치의 김 박사에게서 빼앗은 휴대용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대강당 정면에 거대한 LED 스크린 화면이 밝아졌다. 처음에는 어두운 화면이 치지직거리더니 이내 익숙한 얼굴 두 개가 나타났다. 화면 속에 태진과 수진이 어두운 방 안에서 김 박사를 앞에 앉혀놓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태진의 잔인한 음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무 흔적도 남으면 안 돼. 완벽하게. 수진의 교활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독극물은 심장 발작처럼 보이게.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박사님, 강당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다. 그 끔찍한 정적을 깨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단상 위의 태진을 향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배신당한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저 악마 같은 놈을 당장 끌어내. 어떻게 친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태진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수진과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번갈아 보다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미쳐버린 거야. 태진은 단상 구석에 놓여있던 묵직한 철제 마이크 스탠드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핏발이 선 이 순진 그의 눈동자가 자신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는 아버지를 향했다. 태진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철제 마이크 스탠드를 든 태진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아버지 강대성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주주들의 비명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져나오는 바로 그 찰나였다. 단상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도윤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절도 있었다. 도윤은 단 한 걸음을 내디뎌 태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단련한 묵직한 오른 주먹을 그대로 태진의 안면을 향해 내질렀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진의 몸이 종이장처럼 허공에 떴다가 단상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마이크 스탠드가 대리석 바닥 위로 요란한 소음을 내며 나뒹굴었다. 한 방울의 자비도 섞이지 않은 모든 것을 끝내는 일격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태진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와 최고급 정장에 앞섭을 적셨다. 비서실장 종수가 손짓하자 대강당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서 발작하듯 몸부림치는 태진과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수진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수갑을 채웠다. 강대성은 자신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고 공허한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고 어두운 비애만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강대성은 자신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태성그룹이 소유한 전 재산에 사회 환원을 선포했다. 그 첫 번째는 태진의 탐욕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던 순잔의 국밥집 골목 주민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건립이었다. 피로 얼룩진 돈은 다시 피 흘린 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신념이었다. 그리고 강대성은 홀로 교도소의 차가운 면회실로 향했다. 푸른 수의를 입은 태진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했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뺨이 홀쭉하게 파이고 눈 밑이 검게 죽어버린 초라한 죄수만이 투명한 강화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서는 것을 본 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강대성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태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강대성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태진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네가 아주 어렸을 적 정원의 개미집을 아무 이유 없이 구둣발로 짓밟아 뭉개던 나를 기억하느냐? 태진이 흐느끼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때 내가 내게 말했지. 힘없는 것들을 재미삼아 짓밟는 놈은 언젠가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발에 똑같이 짓밟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너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심판할 그 거대한 발이 도착한 것뿐이다. 아버지, 제발요. 강대성은 아들의 마지막 애원을 외면했다. 그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제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강대성은 더 이상 유리 너머의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는 면회실을 등지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비와 자식의 연은
그 차가운 복도 끝에서 영원히 끊어졌다. 그날 오후 강대성은 태성그룹 본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최고급 리무진을 향해 손을 저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넓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길 건너편의 낡고 허름한 시내버스 정류장이었다. 잠시 후 매연을 뿜으며 도착한 낡은 버스의 문이 열렸다. 강대성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요금통에 넣었다. 텅 빈 버스의 창가 자리에 앉은 그의 눈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성그룹의 거대한 건물이 비쳤다. 건물은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낡은 시내버스는 왕이 아닌 늙은 사내를 싣고 그의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는 변두리를 향해 느리게 달려가고 있었다. 낡은 시내버스가 변두리 재개발 구역의 깨끗한 정류장에 멈춰섰다. 강대성은 버스에서 내렸다. 폐허처럼 변해버렸던 잿빛 골목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깔끔하게 정비된 2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익숙한 필체로 쓰인 나무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다. 순잔의 국밥집.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진하게 우려낸 돼지뼈,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강대성의 지친 몸을 감쌌다. 주방은 손님들이 요리 과정을 모두 볼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머리에 희미한 수술 자국이 남았지만 혈색이 완전히 돌아온 순자가 뜨거운 뚝배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입구 카운터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도윤이 앉아 있었다. 카운터 옆 벽면에는 작고 단정한 간판이 새로 붙어 있었다. 바른마음 상조회사 대표 박도윤. 손님 한 명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강대성과 눈이 마주친 도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카운터에서 뛰어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오셨습니까, 아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서 순자가 고개를 돌리고는 특유의 무뚝뚝한 목소리로 외쳤다. 왔어요. 배고플 텐데. 국밥 새로 끓여놨으니 어서 앉아요. 강대성은 입구 쪽 옷걸이에 값비싼 외투를 벗어 걸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낡은 방수 앞치마를 집어들어 익숙하게 허리에 둘렀다. 도윤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버님 뭐 하시려고요? 홀이 밥 배우잖니. 내가 그릇이라도 날라야지.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됐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 강대성은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빈 물컵을 발견한 그는 주전자를 들어 정성스럽게 물을 채워주었다. 국밥을 먹던 손님이 고개를 들어 감사를 표하자 강대성은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이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할 뿐이었다. 한때 수천 명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던 제왕의 손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바빴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가게를 나섰다. 세 사람은 낡았지만 깨끗한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윤은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강대성의 앞에 펼쳤다. 이번 달 상조회사의 결산 보고서였다. 첫 달인데도 흑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지역 장례식장들과 협력해서 바가지 요금 없는 정직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대성이 서류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잘했다 아들아. 네가 아주 잘 해내고 있구나. 그때 순자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육 한 접시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가장 부드러운 부위를 골라 강대성과 도윤의 앞 접시에 놓아주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때 태성그룹의 거대하고 차가운 식탁에서 홀로 최고급 요리를 먹던 강대성이었다. 그 식탁에는 웃음도 온기도 없었다. 강대성이 젓가락으로 수육 한 점을 집어 순자의 접시 위에 올려주었다. 순자는 말없이 강대성의 접시에 잘 익은 깍두기를 놓아주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강대성은 천천히 수육을 씹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아무도 국물이 진하다고 고기가 부드럽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바로 그 순간 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강대성의 입에서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낯설고 새로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권력자의 냉소도 사업가의 계산된 미소도 아니었다. 입이 크게 벌어지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터져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소리였다. 놀란 도윤과 순자가 젓가락을 든 채 강대성을 바라보았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순자가 물었다. 강대성은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젖은 눈으로 순자와 도윤을 번갈아 보았다. 다 좋아. 밥도 좋고 국물도 좋고 당신들과 여기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다 좋아. 도윤이 따라 웃었다. 순자도 어이없다는 듯 젓가락을 든 채 소리내어 웃었다. 오후의 햇살이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다. 강대성 회장은 평생 수천 명을 거느리며 살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곁에 진심으로 남아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빗줄이라 믿었던 아들은 칼을 들었고 부하라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그런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다. 살면서 우리는 가끔 잊는다. 가장 큰 재산이 통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차갑고 넓은 회장실 가죽 의자보다 좁고 낡은 국밥집 나무 의자가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진정한 가족이 피가 아닌 시간과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임을 따뜻하게 증명하고 있었다.